사람들은 제가 62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철없다고, 나이 들어 고생길이라고. 4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철없는 할머니라고 수군댔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옥 같던 40년의 의무감보다 단 3년의 자유가 저 순옥이를 얼마나 눈부시게 변화시켰는지를요. 저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과 자식들은 이제 돈 앞에서 제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저는 제가 일군 퀼트 공방에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수백 명의 수강생과 직원 30명을 거느린 이 회사는 3년 전 이혼 서류 한 장만 달랑 들고 나온 저의 전부이자 자존심입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들 준호, 딸 미영 남매가 울상을 짓고 있네요. 3년 만에 보는 제 자식들의 얼굴입니다.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아버지 건강이 정말 안 좋대요. 의사 말로는 위독하다고. 저희 지금 너무 급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급하다고요? 웃기는 소리. 3년 동안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급하답니다. 이 모든 비극과 반전은 제가 62 되던 해 저 스스로에게 이혼 서류라는 해방구를 선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줄 해방구는 없습니다. 오직 냉철한 가르침뿐이죠. 제 결혼 생활 40년은 한편의 무성 영화였습니다. 남편 재만 씨는 평생 권위적이었고 저는 그의 그림자처럼, 아니 그림자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기라도 하지만 저는 24시간 그의 시녀였으니까요. 자식들 역시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순종하는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 정리한 집, 빨래, 설거지, 그 모든 것은 순옥의 의무였지 감사의 대상은 아니었죠. 마치 공기처럼요.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아쉽다 못해 난리가 나지요. 특히 제 62번째 생일날은 제 인생의 모든 인내심이 바닥난 날이었습니다. 생일상을 받아야 할 날 내 손으로 온 가족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3가지, 나물 5가지. 새벽 5시부터 준비한 상차림이었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제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 없었습니다. 축하 한마디도 없었죠. 그때 남편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구기짜. 아니 당신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간 하나 못 맞추나? 집에서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있다고 이것도 못해? 밥값도 못하는 마누라 같은 이라고? 밥값도 못한다니요. 그 한마디가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밥이나 해주는 하녀가 아니라 순옥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해방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새벽에 이혼 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했죠. 떨리는 손으로 한자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마누라가 아닌 순옥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재산 필요 없어요. 이 집도 당신 가져요. 대신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자유를 돌려줘요. 미쳤어?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애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당신이 나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저는 그의 경멸적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죠. 자식들은 제 이혼을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자기들 인생에 흠집이 날까봐 오히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 충만했습니다. 숨이 트였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낡은 집이었죠. 꿉꿉한 냄새가 났지만 그곳은 제겐 궁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랜 꿈이었던 퀼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몰래 배웠던 퀼팅이었죠. 남편은 그때도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하게? 밥이나 잘해. 하지만 그 쓸데없는 취미가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낮에는 원단을 고르러 동대문을 누볐고 밤에는 열정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40년간 남편의 눈치를 보며 꾹꾹 눌러왔던 제 창조적인 재능은 폭발적인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강좌로 시작했습니다. 수강생이 5명이었죠. 그런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순옥 선생님 손을 거치면 헌 옷도 예술품이 된다고요. 수강생이 10명, 20명, 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1년 만에 제 통장엔 3천만 원이 모였고 2년 만에 상가 건물 한 층을 임대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순옥 퀼트는 지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퀼팅 천을 고르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수입은 남편이 현역 시절 벌던 수입을 훌쩍 뛰어넘었고 제 얼굴에는 40년 만에 가장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죠. 순우가 후회 안 돼? 자식들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가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제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인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하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반면 남편 제만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저 없는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이혼 후 성급하게 투자했던 사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가장의 권위만 내세우다가 무능력함과 스트레스 속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호에게서 3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자였습니다. 병문안 와달라는 말도 걱정된다는 말도 없었죠. 단지 통보였습니다. 며칠 후 의사 소견서가 나왔나 봅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입니다. 보호자의 장기적인 간병이 필수적입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본격적으로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로, 그 다음엔 문자 폭탄으로, 마지막엔 제 공방 앞까지 찾아왔죠. 제가 운영하는 공방의 규모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다 엄마 공방이라고요? 직원이 30명이나 되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장남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철없는 엄마에서 부자 엄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뜬금없는 효자 효녀가 탄생했습니다. 웃겼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3년 전 제가 집 나갈 때 엄마 진짜 왜 이래 창피하게, 이혼하면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라고 소리치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죠. 성공한 엄마에게 아픈 아버지를 떠맡기고 보상을 받아내는 것. 저는 그들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40년 인생이 헛산 게 아니니까요. 재만 씨의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자식들은 아버지 간병 문제로 사생결단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미영 부부는 서로에게 간병 책임을 미루며 돈, 시간, 배우자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가 모셔야죠. 집도 더 넓잖아요. 무슨 소리야. 오빠가 장남이잖아. 장남이 모시는 게 도리지. 지금 우린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돈도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도 너희 부부는 맞벌이 하잖아. 오빠, 우리 쌍둥이 키우거든. 오빠도 애 키워봤으니 알 거 아니오. 아주 돈을 들이 부어도 모자르구만. 아, 몰라요. 장남이 괜히 장남인가. 언니 오빠가 알아서 해요. 40년 전 재만 씨가 저에게 했던 무책임한 말들이 그대로 제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남편을 책임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제 공방으로 다시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바빠서 안 돼요. 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아버지의 마지막은 그래도 엄마가 부부잖아요.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생활비도 드리고요. 아버지 옆에만 좀 있어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40년간 제가 겪었던 고통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너희 중 누가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줬니? 너희 아버지에게 밥값도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말이다. 너희는 여전히 돈으로 엄마를 산다고 생각하는구나. 나에게 4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명령과 다름없다.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통쾌한 시험을 준비하기로요. 저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상상하지 못했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내가 돌보지는 않을 게다. 대신 너희 아버지를 한 달 동안 가장 극진히 모시는 자식에게 내가 가진 재산의 30%를 증여하겠다. 내가 내놓은 제안이 꽤 솔깃한 모양인데 어디 돈으로 한번 움직여 보렴. 이것은 자식들에게 내려진 엄마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재산이 얼마나 될지 눈을 굴리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규모, 수강생수 등을 가늠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이성을 잃고 아버지 간병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장남 준호는 고급 영양제를 사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 미영은 24시간 간병 도우미를 고용했죠. 그들은 나름대로의 정성의 신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닌 제 손에 들린 가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 증여 계약서라도 들고 온 건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가끔 병원을 찾아 그들의 간병을 심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려 한 것은 간병의 질이 아닌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가 아버지께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복도에서 들은 준호의 전화 통화 내용은 달랐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치겠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우리 대출 갚으려면 엄마가 빨리 좀 결정을 해주면 좋겠구만.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효녀 행세를 했지만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아주 노골적이었죠. 오빠는 그래도 사업가이구만. 우리 둘이 번다고 오빠만 하겠어. 그나저나 엄마는 벌어놓은 돈 다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식한테 물려주게 될 거 왜 저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야. 그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은 마치 제가 재만 씨에게 했던 의무적인 헌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였습니다. 재만 씨는 뒤돌아 누워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순호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덕에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의 후회하는 모습은 저를 다시 40년 전의 그 자리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냉정을 찾았습니다. 이 싸움은 남편의 용서가 아닌 자식들의 이기심에 대한 저의 단호한 선언이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과거의 희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순옥으로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연민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와 미영 부부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죠. 제가 일부러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휴,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 거야? 빨리 결판 나야 엄마한테 돈을 타든 말든 할 거 아냐. 하루라도 더 모시다간 내가 내 명에 못 살 것 같다고. 그러게 말이야. 솔직히 우리 아버지 한 번이라도 우리 걱정해 주신 적 있어. 엄마는 그래도 재산이라도 모으셨지. 아버지는 뭐 해주신 게 있다고.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 어차피 귀도 어두우신데 뭐. 재만 씨는 잠든 듯 뒤돌아 누워 있었지만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신이 40년간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이제 자식들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되돌아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엄마, 언제 오셨어요? 좀 전에 니들 얘기 잘 들었고 저는 냉정하게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 자식은 이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아버지를 내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더구나. 40년 전 나는 너희 아버지 옆에서 밥값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나를 대했던 너희 아버지처럼 말이다. 그리고 저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법률 대리인에게 재산증여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이 재산은 너희에게 가지 않을 거다. 이 돈은 내가 후원하는 보육원과 나처럼 황혼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다. 지난 3년간 내가 번 돈 전부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한 달 동안 매일 병원 다니면서. 고작 한 달 동안 간병인 고용해서 남의 손 빌어 뒤치다꺼리하고 사온 죽 떠먹여줬으면서 고생이라 생색내고 싶은 거냐? 그럼 가족을 위해 매일 밥을 차려내고 남편 자식 수발 들면서도 밥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내 40년 삶은 너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딸 미영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애들 학원비는요? 저희도 빚 때문에 애 같아서 그래요. 그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나도 62에 빈손으로 시작했어. 너희는 아직 점잖니. 내 나이 반도 안 됐어.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잔인한 게 뭔지 알아? 40년 동안 밥값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냈어야 했던 게 잔인한 거야. 자식이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는 게 잔인한 거지. 이제 이 병원에서도 나가주렴. 너희 아버지에게도 너희에게도 미련은 없다. 자식들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병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운 남편을 아니 재만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비용은 당신 재산으로 충당하시고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호가 정말 미안했다. 그 말을 40년 전에 했어야죠. 이젠 늦었어요. 제 통쾌한 반란은 40년간의 억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제 통쾌한 선언 후 잃은 것은 이기적인 자식들의 미련이었고
얻은 것은 온전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편 재만 씨는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쓸쓸함에 온 시간이 후회로 채워지고 있겠지요. 자식들은 재산 대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들은 각자의 가족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는 어른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돈 때문에 싸우는 대신 번갈아 가며 진심으로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3년쯤은 더 지켜봐야겠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지금 제가 설립한 새출발 재단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강연장은 늘 만석입니다. 저는 이혼으로 잃은 것이 아닌 얻은 것에 집중합니다. 잃은 것은 무능력한 남편과 이기적인 자식들이었지만 얻은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처럼 40년을 참고 희생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여러분의 시간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강연을 듣던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자식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명절 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했습니다. 외롭죠.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40년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선택할 수 있지만 함께 있는데 느끼는 외로움은 지옥이거든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제 수강생들, 제 직원들이 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때로는 더 따뜻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올해 48인데 남편이랑 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학생이라 걱정이 돼서요. 애들 때문에 참으시려고요? 네,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애들 결혼할 때까지 참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손주 때문에 참으시게 되고요. 끝이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차피 떠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당신 자신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62세에 깨달은 진리를 그녀는 48세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14년이나 빠른 깨달음이었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미영이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의 재산에 미련이 남아온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퀼트 작품을 들고 왔더군요. 엄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좀 서툴긴 하지만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왔어요. 그 작품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엄마,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남편한테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밥값도 못 한다고.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40년을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저는 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난 네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더 지켜볼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알아요. 기다릴게요. 미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았죠. 저는 공방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선생님, 저 지난번 강연 들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이혼 결심했어요. 오늘 서류 냈습니다. 무섭지만 이겨낼 거예요. 이혼하신 분께 축하한다는 말씀. 참 우스운 일이지만 다만 당신의 용기와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40년을 희생하고 얻은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65세의 순옥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고생했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거울 속 순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방 안에서는 수강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퀼트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순옥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제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면 또다시 해가 뜬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아침이 내일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이것이 바로 62세의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된 순옥의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란을 꿈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이었던지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